안녕하세요. 저는 한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대기업 재벌은 아니지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을 데리고 회사 하나를 운영하면서 기쁜 일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여러 고비를 함께 넘기면서도 아직까지 한 무리의 리더로서 존중받는 저의 모습이 익숙한 듯 낯설기도 한 요즘입니다. 늘 마음속에 현재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가자는 목표를 품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게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사업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배울 것이 여전히 많고요. 젊은 나이에 제가 그런 행운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를 믿고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사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 덕분이고요. 저는 사실 아빠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살았어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저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제게 아들 아들 하셨지만 저한테 백날 어화둥둥 해주신다고 좋은 아빠는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저희 어머니께 한없이 나쁜 인간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말이에요. 제가 겨우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울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하염없이 바라기만 하는 아주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웃는 얼굴 뒤에 가려진 아픈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그때 제 나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아주 못살게 구셨습니다.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생긴 멍든 상처를 제게 보이지 않으려 꽁꽁 숨기기 바쁘셨고 처음으로 그 상처를 마주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엄마 몸이 왜 그래? 저 몰래 숨어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던 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 급하게 그 부위를 가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엄마가 일하다 넘어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대시고 계셨는데 서둘러 변명하시며 저를 다독이던 어머니의 표정이 제 등 뒤를 바라보고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왜 그러냐고 여쭙는 저를 누군가 힘껏 밀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듯 넘어지고 말았고 몇 초 지나지 않아 등 뒤에 서 있던 그 우악스러운 손길의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아프잖아. 소리치는 나를 어머니께서 온몸으로 막아서고 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으로 힘없이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어요. 잔뜩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아버지께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이 쌍으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황수혁, 너 이 아비가 웃었냐?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넌 도대체 집구석에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빠한테 애가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데 그걸 막아서서 나한테 달려들어? 네가 아직 나한테 덜 맞았지?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더 아파봐야 서방님 무서운 줄 알래? 어머니께서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서 다시 제 앞을 막고 저를 품에 끌어안으셨지만 아버지의 포악한 손길을 당해내기엔 한없이 나약하셨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괴성이 오고 가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어요. 끝날 줄을 모르는 손찌검에 몸이 파르르 떨리고 어머니를 막아서고 보호하고 싶지만 몸이 멋대로 움직이질 않아 소리내어 엉엉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더 이상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무서움에 몸을 덜덜 떨게 되었어요. 무섭고 포악하고 못된 사람. 그게 제게는 아버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마저 무서워 덜덜 떠느라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어머니께서 저를 그 품에 꼭 끌어안으며 약속하듯 물어오셨어요. 수혁아, 엄마가 미안해. 수혁이 엄마하고 둘이서만 살까?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서만 살까?
우리 수혁이 무서워하지 않게. 우리 수혁이 무서운 것 없이 웃기만 하면서 살도록 엄마가 노력할게. 저는 행여나 그 소리를 잠든 아버지가 듣기라도 하실까봐 소리내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무서움 그 자체였음에도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그 시간들은 이상하리만큼 안심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달라진 것 없이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야 했어요.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여과 없이 듣기만 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가방 하나를 쥐어주시며 제게 말씀하셨죠. 딱 10밤만 이모 집에서 자고 있어. 이모랑 10밤만 자고 엄마랑 새집 가자. 이모 댁에서 지냈던 열흘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길었지만 그 시간만 버티면 어머니와 함께 새집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새집을 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했으면서 왠지 어머니의 그 말씀이 더 이상 아버지와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인 것을 눈치채고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저를 늘 가엾어 하시던 이모께서는 제가 행여나 밥을 잘 못 먹거나 잠을 잘 못 자진 않는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열흘이라는 시간을 무사히 잘 보내고 마침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버스를 5번이나 갈아타서 도착한 곳은 정말로 예전에 살던 집이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살던 곳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생각보다 낯선 마음이 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엄마랑 나랑 둘이 사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거냐고,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고 엽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지 못했던 거겠죠.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공포스러웠으니 말입니다. 후에 알게 되었죠. 저를 이모 댁에 보내셨던 그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오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버티셨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더 괴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신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그런 일이 반복됨에도 쉽게 갈라서지 못하시고 참고 버티기만 했었던 것은 저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그러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하셨던 그 마음이 아들 생각뿐이었던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 저를 향한 사랑이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저 단 둘이서 사는 생활은 참 좋았습니다. 그 전이 워낙 나쁜 순간들의 연속이라 집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삭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날아갈 듯 홀가분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어린 나이라 어머니의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저를 안고 사셔야 했던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셔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신 후에도 쌓여있는 집안일을 혼자 해내셔야 했죠. 어린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좋다고 싱글벙글 웃기만 했네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제가 자라버린 만큼이나 어머니께서는 더 빠듯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 참 좋았던 저의 마음은 간사하기 그지없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다 보니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아빠랑 같이 놀이공원 갔어. 어제 아빠랑 같이 목욕탕 가서 잠수 대결했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자랑하듯 그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것은 없어도 된다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에 미칠 듯한 질투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분명 집에서는 여전히 밝은 아들이었지만 학교에 가면 내성적이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친구들 아빠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아빠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지? 입을 닫고 보내는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는
원망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하루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그 하루에 느낀 점을 적으라던 일기장에도 저의 그런 속마음은 일절 적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8살 난 아이가 속으로 삭힌다고 삭힌 것을 어머니께서 눈치채셨던 것인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에 어떤 아저씨를 모셔와 제게 소개하셨어요. 수혁아, 이제부터 이 아저씨가 네 새 아빠야. 1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던 겨울이었어요. 이제부터 저의 새아버지가 된다던 그 아저씨는 손에 봉투 한가득 붕어빵을 가득 들고 저를 향해 키를 낮추며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뜬금없이 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제게 다시 아버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멋모르던 제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아버지와의 좋지 못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 아저씨를 째려보던 저는 그 아저씨가 돌아가고 나서야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엄마, 새아빠는 엄마한테 잘해줘? 아빠처럼 엄마 안 괴롭혀? 어머니께서는 잠깐 멈칫하시더니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워. 근데 아들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수혁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새아빠도 엄마를 사랑해주고 있거든. 갑자기 아빠가 생겨서 우리 수혁이 혼란스럽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마음 열어줘. 그게 언제가 됐든 엄마도 새 아빠랑 같이 그동안 우리 수혁이 가고 싶었던 놀이동산도 같이 가고 여름에 물놀이도 하러 가고 그러자. 어때? 그건 재밌겠지? 행여나 갑자기 새아버지가 생긴 것이 제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어머니께서도 새아버지께서도 잔뜩 신경을 쓰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놀이공원에 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르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황수혁에서 김수혁이 되었답니다. 새아버지께서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저와 친해지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어요. 몇 년 사이 한껏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버린 저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대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목욕탕을 가서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들과 하는 것처럼 냉탕에서 잠수 대결을 하고 간지러운 떼수건으로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바나나 우유를 먹었던 것이 그 아저씨를 아빠라고 소심하게나마 불러보았던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부쩍 더 가까워졌어요. 말랑한 야구공을 손에 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서로 주고받으며 캐치볼을 하고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키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며 농구공을 옆구리에 끼고 아버지를 끌고 나가 농구를 배우기도 했답니다.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도 저와 친구처럼 놀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온 월요일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기죽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그들처럼 놀이공원에 함께 가주신 아버지가 있었고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마다 빠짐없이 어깨 위에 저를 올려 목마를 태우고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 사이가 될까 늘 신경 쓰고 마음 졸였던 어머니의 걱정과는 달리 저의 새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은 뜨거운 물에 설탕 풀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건 아마 저를 친아들 대하듯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새아버지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그저 어린아이였던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았죠. 그저 새아버지가 된 그 아저씨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듬뿍 받으며 미소를 숨기지 않을 뿐.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남편이라는 존재에 의해, 저는 아빠라는 존재에 의해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온전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매사 진심으로 대해주셨던 새아버지의 노력과 배려가 없었더라면 흔한 재혼가정의 모습처럼 저희 사이에도 벽이 생기고 저는 그저 가정에서 한없이 겉도는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새아버지께서도 원래 가정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아내였던 분의 남동생 되는 분이 새아버지께 사기를 치게 되면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새아버지께서는 아내 되시는 분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웃음나지 않고 힘들었던 아버지께서는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꽤 긴 시간을 혼자 지내시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두 사람의 개인 사정을 다 알고 있던 한 친구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저도 가끔 뵌 적이 있던 어머니의 친한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 덕에 저도 아빠가 생겼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각자 힘든 길을 지나 어렵게 만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친아버지보다도 더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던 새아버지 덕분에 저의 사춘기 시절은 마음 한번 상하는 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만약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여태 한 집에서 살고 계셨더라면 저는 틀림없이 망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재혼을 하시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가 그렇게 무난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새아버지께서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제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데다가 아내의 전남편 밑에서 태어난 저를 이토록 진심 어린 사랑으로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아버지 덕분에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라오는 동안 인생의 어느 측면에서건 예상치 못한 관문을 만났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주셨던 것은 새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렵게만 생각했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덕분에 용기를 얻은 제가 마침내 그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건지 늘 내 스스로에게 의심을 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보란듯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잘 걸어가 주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대학 입학이 전부인 것 같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장애물이 또다시 너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아빠가 딱 하나 약속하마. 네가 막다른 길에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그때에도 나는 너에게 아버지 노릇 톡톡히 하마. 아빠의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네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길을 결정할 때에 큰 좌표가 될 수만 있다면 아빠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물론 넌 내 아들이니 앞으로도 정직하고 씩씩하게 네 길을 헤쳐나갈 테지만 말이야. 아버지의 그 말씀은 실제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두고두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저는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머리로 생각만 했던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 둘 직접 해보기도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조언 삼기도 하면서 공부와 대인관계, 취미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쟁이 20대가 되었죠.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고 군대에 가 있던 시간 동안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해 저녁 이후 공부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것인지 목표로 했던 회사에 입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입장이 되니 비로소 마음이 놓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둘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유달리 옷 꾸며 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옷이라면 그냥 대충 맞춰 입고 사는데 너는 누굴 닮아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영향이더라고요. 사람은 속이 훌륭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도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알려주셨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옷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던 20살 때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옷 구경을 하러 돌아다니곤 했었거든요. 그 덕에 저는 친구들 사이에 옷 좀 입을 줄 안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었고 말입니다. 그 좋아하는 점을 살려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저의 옷차림을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 그때 당시 한참 인터넷에 자기가 입은 옷을 사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유행에 동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옷은 좋아해도 사진을 잘 찍을 줄은 몰랐던 저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가며 이런저런 포즈와 각도로 사진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장 한 장 취미 삼아 사진을 찍어 올리던 것이 일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삼삼오오 모였던 그 사람들의 애정으로 인해 저는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몇 장 없는 사진들 따위에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 얼떨떨하고 난감했어요. 그 정도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취미 삼아 시작했던 소소한 일상 중 하나였고, 몇몇의 사람들과 그 취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했었을 뿐인데, 며칠 사이에 너무 큰 관심을 받게 되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막막했던 것입니다. 막연히 좋아만 하기보다 막막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불현듯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 앞으로도 정직하고 씩씩하게 너의 길을 헤쳐나갈 거야.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까짓 관심 조금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결국에는 제 인생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우선 저는 얼떨떨함에 무작정 뜯고 있던 손톱을 깔끔하게 정돈하면서까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하찮은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고마웠던 거예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게 남겨주는 그 작은 칭찬 하나하나가. 그래서 고민 끝에 500개가 넘어가고 있는 댓글창 하나하나마다 저의 진심을 담은 답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일은 저의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한번 댓글을 1차적으로 다 남겨주고 나면 관심이 뜸해지리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500개였던 댓글은 다음 게시물에서 600개가 되었고 곧 1000개에 육박하고 말았어요. 그 터질 듯한 관심에 미친 듯이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처음 마음가짐 그대로를 지키고 오만해지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모니터 앞에 앉아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주느라 쏟아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사람에 따라 그 행위가 괜한 쓸데없는 짓이라 느껴질지 몰라도 제게는 그 시간들이 진심으로 고마운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힘들게 입사했던 회사의 일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지겹게만 느껴지던 회사 일보다 취미로 하던 사람들과의 소통이 더 재미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러한 고민을 털어놓으니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었어요. 야, 일이 좋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 여기 이 자리만 해도 봐라. 우리들 중에 누가 일하고 싶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취미는 취미이니까 좋은 거야. 일은 일이라서 힘든 거고. 힘내자. 친구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 대학에 그 전공을 택했던 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의 문턱에 서서 고민 없이 그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던 것도 그 일이 좋아서 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월급을 받으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잖아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에 동감하며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던 그때 한 친구가 스치듯 내뱉은 말이 제게 훅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죠. 근데 너 확실히 얼굴이 좋아지긴 했어. 솔직히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면 네가 좋아서 한다는 그 행동이 엄청난 일처럼 느껴지거든. 매일 시간 들여가면서 그러고 있는 게 말이 좋아 취미지. 일이랑 다를 게 뭐야. 근데 그걸 좋아하는 너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런 너를 좋다고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걸 보고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이 자식. 이거 차라리 의류 쪽 일을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야, 그렇다고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는 말고 어찌됐든 직업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자그마하게 풀풀 피어오르던 불씨에 그 친구가 기름을 냅다 들이부은 격이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의류 쪽에서 일하는 방법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성공 사례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옷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하는 문구들은 제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밤일 새는 줄도 모르고 한참 자료들을 찾아보던 저는 뒤늦게야 잠자리에 들려고 이불 위에 누워 제 자신에게 물었죠.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대답은 그래 해보자 였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가장 큰 고난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고 멀쩡히 직장 생활을 할 거라고만 알고 계시는 부모님께 설득을 하는 일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당연하게도 걱정 어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실 옷을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럼 일단 아빠가 아는 지인한테 너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서 일하면서 네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인지 조금씩 배워봐. 그러고 나서 결정해. 그렇게 저는 한 줄기 빛 같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낯선 아버지의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손님 대하는 것부터 공장 돌아가는 것까지 머릿속에 새기며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하나 파는 것도 어려워서 전전긍긍했던 제가 그동안 댓글을 주고받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점점 회사를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저 하나였던 제 브랜드에 하나둘 직원들이 늘어갈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저는 어깨에 날개를 단 사람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었답니다. 대부분 젊은 연령대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던 저희 회사는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늘 진지하게 고민만 하던 저에게 직원들의 힘차고 밝은 모습들은 도리어 제게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애써 무언가를 만들어가며 노력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밝은 모습 하나만으로 이미 좋은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게다가 고맙게도 직원들은 제게 종종 듣기 좋은 말까지 해주곤 했었어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이렇게 좋은 직원들이 모이고 좋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직원들을 보며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려면 고마운 직원들에게 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금의 규모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막했던 일에 어느 정도 성공이라는 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후로는 회사 식구들을 좀 더 가족처럼 대하기 위해 더 애썼던 것 같아요. 회사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니까요. 그런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저의 부모님께서도 역시 직원들에게 엄마 아빠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가끔 직원들 간식이나 도시락을 싸주기도 하셨고요. 사 먹는 것보다 맛은 없겠지만 그래도 건강한 재료만 넣었으니까 오늘 건강식 한다 생각하고 나누어들 먹어요. 끼니 거르지들 말고. 그러면 직원들은 또 고마운 미소를 지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저희 어머니께 건네곤 했답니다.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는 둥. 이 정도 마시면 대한민국 한식당들 죄다 긴장해야 한다는 둥. 듣기 좋은 칭찬들은 저희 어머니를 더 따뜻한 사모님이 되게 만들었고 저를 더 퍼주는 사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작은 말 한마디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마운 직원들과 매일 부딪혀가며 머리를 맞대는 일이 많아지던 어느 날, 껑충 오른 매출에 큰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몸보신 시켜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직원들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오래 회사를 다니던 직원들에게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들이 제대로 한 건 해주었던 날이었거든요. 우와, 저 사장님 댁 처음 가봐요.
들떠하는 신입 직원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이 어쩐지 민망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들이 성과를 내준 것은 제게도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중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주었던 막내 직원이 자꾸 눈이 갔어요. 사장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너무 기대돼서요. 평소 편한 말도 서슴없이 주고받는 회사 분위기라 한번 웃겨보려는 막내 직원의 그 말에 정말 제 긴장이 풀려버리더군요. 회사 직원들 사이에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워낙 알려진 터라 처음 초대를 하는 직원들이 꽤 되니 긴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자꾸만 무슨 말을 건네오는 그 막내 직원은 사실상 이번 일의 주축이었고 밝은 성격과 호탕한 웃음소리로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호영씨, 먹고 싶은 만큼 무한 리필이에요. 실컷 먹어요. 호영씨는 저희 회사에 가장 마지막으로 입사했던 막내 직원이었지만 사실상 저보다 나이는 2살 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막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일을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었어요. 부모님 없이 이모의 손에 자랐다고 본인을 소개했던 날에는 제가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됐지만 어쩐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더 마음이 가기도 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감히 같다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저도 한때는 아버지 없이 지냈던 세월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이해도 가고 그럼에도 호영 씨가 너무 착하고 바르게 자란 사람인 것 같아 사람 대 사람으로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내심 호영 씨가 있는 팀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 배로 기뻤던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들 믿고 기대하지만 그중 제가 속으로 가장 기대했던 직원이 믿은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주니 뿌듯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 제 속마음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었어요. 그래? 그럼 몸보신하게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챙겨야지. 직원들 데리고 집에 한번 와. 엄마가 한상 제대로 차려놓을게. 그 말씀에 좋다고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께서 기다렸다는 듯 직원들을 반겨주셨습니다. 각자 자리를 잡고 앉아 편하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밥 먹을 때는 회사 일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규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식사 자리가 더 격없이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직원들의 속마음을 100%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했답니다. 저는 직원들을, 직원들은 자기들 서로를,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우리 전부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 참 행복했고 이 일을 시작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식사 시간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을 배웅하기 위해 문을 나서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나가던 막내 직원인 호영 씨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저 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경철이신가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함께 직원들을 배웅하시던 아버지께서도 놀라긴 마찬가지셨죠.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물어야 하는데 놀란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런 저를 대신해 아버지께서 먼저 호영 씨에게 대답하셨어요. 내 이름이 김경철이 맞는데 어떻게 알았나요? 그랬더니 호영 씨가 얼굴을 금세 붉게 물들이더니 그대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아버지와 제가 서둘러 그 어깨를 토닥여 보았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내어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엇 때문인지 걱정이 되어 그날 식사자리에서의 호영 씨 모습을 떠올려 보니 식사 내내 아버지를 힐끔힐끔 보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엉엉 우는 호영 씨를 토닥이며 힘겹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호영 씨, 괜찮아요? 왜 울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하고 혹시 알던 사이예요? 제가 질문하자 겨우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어 보이는 호영 씨의 시선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두 눈동자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겨우 호흡을 고르고 다시 식탁에 앉은 호영 씨를 아버지와 저는 마주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면 아버지도 호영 씨를 알아봐야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영 모르시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궁금증과 걱정이 더해갈 무렵 호영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린 것도 모자라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로 입을 연 호영 씨는 두 귀로 듣고도 차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말로 저희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호영 씨는 자신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었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영 씨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혼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죄스럽다 생각해 차마 알리지 못하고 혼자 호영 씨를 낳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한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인 것 같다고요. 그 말을 하는 호영 씨의 두 눈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혼란스러움으로 물들어갔어요. 가끔가다 사진첩에서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보고는 했었어요. 아빠라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매번 깊게 새겨왔어요. 비록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영영 볼 일이 없을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 얼굴은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사진을 보지 않아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호영 씨가 보았던 사진첩은 어머니께서 몰래 숨겨두었던 사진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첩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어린 호영 씨는 어머니 몰래 사진첩을 훔쳐보다 그 사진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던 그때까지만 해도 호영 씨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요. 왜 저는 아빠가 없냐고 어머니께 여쭐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갓난아이일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중학생 때 어머니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모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과 두 분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이에요. 두 분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외삼촌이 아버지께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된 거라고.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차마 그 사정을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미루고 미루셨던 거라고.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를 속이셨던 어머니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저한테 마저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 혼자 가슴에 그걸 품고 살아가야 했다는 게 속상해서. 이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자주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어디서 마주치게 된다면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까.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수천 번도 더 봤던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계시는 걸 보고 저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호영 씨는 말을 하면서 계속 눈물을 참지 못했고 당황해서 굳어버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계셨던 건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듯한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역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넋을 놓으신 듯 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입을 꾹 닫은 채 멍하니 넋을 놓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제야 무슨 하실 말씀이 생각나신 것처럼 서둘러 호영 씨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기, 그럼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그 질문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듯한 무언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지 가늠이 되진 않았지만 지나간 세월 속에
본인만 미처 몰랐던 친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신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황당할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호영 씨의 입에서 어머니의 성함이 나왔을 땐 아버지께서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감정을 추스르셔야 했어요. 혼란스러운 듯한 아버지께서는 두 마디만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충격 속에서 아버지와 호영 씨가 정말 친부모와 친자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같았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이후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호영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저 자신과 마음속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호영 씨를 최대한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저희는 말로만 듣던 이복 형제였습니다. 살면서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이복 형제라는 존재가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기도 했지만 난감해하지는 않기로 다짐했어요. 과정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임이 틀림없으니까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자랐던 호영 씨를 아버지께서도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좋지 않은 일로 감정 이상의 이혼을 결심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전 부인을 떠나왔지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걸 아는 어머니께서도 역시 호영 씨를 가엽게 여겨주셨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께서 감정이 상하거나 그래서 두 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두 분이 따뜻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쩐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버지를 닮은 모습에 제 마음은 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외모를 빼어 닮은 형에게 마음이 갔고 형은 아버지의 성격을 빼어 닮은 제게 마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받아들이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고 위하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자신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서로 형동생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비록 회사에서 저는 그에게 사장님이지만 밖에서는 최고의 형으로 대하며 지내고 있어요. 외동아들로 형제 없이 외롭게 컸던 저에게 늦게나마 이런 든든한 형이 생겼다는 것이 꽤나 행복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셨던 새아버지, 늦게 만났지만 따뜻한 가슴으로 저를 품어주는 든든한 형,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착하고 성실한 직원들까지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갈 행운이 몽땅 제게로 잘못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고생하셨던 어머니 아버지께 성공으로 효도하는 것만 제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늦게 만난 형에게도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려면 제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 곧 결혼도 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그때가 오더라도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가슴에 새기고 바쁘게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